서류는 다 준비했고 어머니 서명만 남았어요. 어차피 건강검진 서류라고 속이면 쉽게 넘어오실 거예요. 무슨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인지, 자신을 속이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의심이 커졌습니다. 요양원 계약금도 이미 걸어놨어요. 계약만 하면 바로 입소 가능하대요. 집은요? 부동산에 매물 내놨어요? 네, 이미 몇 군데서 문의가 왔어요.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시면 바로 계약할 수 있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니, 이것은 분명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했습니다. 서류 위조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제 친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미정의 말에 김경순 여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공포 속에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서류를 위조해가며 자신을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집까지 팔아치우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60여 년 전 제주도 어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규모 어선을 운영하는 어부였지만 거친 바다에서의 사고로 일찍 몸이 불편해지셨고 형제들이 많았던 탓에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녀는 어린 나이에 마을 해녀들에게서 해산물 채취와 보존법을 배워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 배우기가 쉽지 않구나. 숨 참는 것부터 너무 힘들어. 어린 경순이 투덜거렸습니다. 괜찮아. 경순아, 처음엔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녀는 12살 때부터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고 15이 되었을 무렵에는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젊은 해녀로 성장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해초공예와 물고기 손질법도 빠르게 익혔습니다. 경순이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구나. 저렇게 깔끔하게 생선을 손질하다니. 마을 어른들이 감탄했습니다. 가나는 마치 바닷속 깊은 물처럼 그녀의 어린 시절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다리 불편으로 가족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고 그녀는 밤늦게까지 해초를 엮어 작은 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가 그것들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것이 벌써 장사를 하다니 대단하구나. 시장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래도 이거 파는 게 재밌어요. 그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름이면 관광객들에게 해산물을 팔고 겨울이면 추운 바다에서도 물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강인했습니다. 18이 되던 해, 그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제주 시내의 생선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특히 어린 동생들이 자신처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우리 경순이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미안하다. 딸.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동생들이 잘 자라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제주도의 작은 수산물 가게에서 일하며 해산물 가공 기술을 더 배웠습니다. 그녀의 손맛으로 만든 젓갈과 말린 생선은 주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아가씨가 만든 건 뭔가 달라. 이 맛이 어디서도 못 찾겠어. 단골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힘겨운 시간들이 흘러갔고 22이 되었을 무렵 그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제주도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때는 가족들도 모두 데려갈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옷가지와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옷, 그리고 고향에서의 추억이 담긴 작은 조개 껍데기만이 전부였습니다. 낯선 도시의 북적거림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고향의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은 처음이네. 그녀는 부산역을 빠져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자갈치 시장을 찾아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제주에서의 경험 덕분에 바다수산이라는 작은 생선 가게에 쉽게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해녀 출신이라고? 그럼 생선 다루는 건 식은 죽 먹기겠네. 내일부터 나와.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생선 손질과 판매, 그리고 가게 정리까지 그녀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신선한 생선을 고르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런 성실함 덕분에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급여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자네 덕분에 손님이 많아졌어. 이번 달부터 월급 올려주겠네. 주인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그녀는 자갈치 시장에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드는 전통 방식의 생선 젓갈은 시장 안에서도 유명해져 찾는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남자가 그녀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34세 박진호였습니다. 여기 젓갈이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제 젓갈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맛을 본 후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제주도에서요.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죠. 그녀가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를 찾아왔고 그들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진호는 전라도 출신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상경의 사업을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배경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교제 6개월 만에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경순 씨, 나랑 같이 살자. 내가 힘들 때 버티게 해준 사람이 경순 씨였어. 진호는 작은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성실한 남자와 함께라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 생활을 시작했고 진호의 사업도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경순 여사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쁘게 잘 키우자. 진호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둘째 아들도 태어났고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호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로, 그 다음에는 울산으로, 심지어 해외 출장까지 잦아졌습니다. 또 가. 애들이 아빠 얼굴 본 지 일주일이 넘었어. 그녀가 불평했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난 우리 가족 위해서 일하는 거야. 좀 이해해줘. 그렇게 그는 점점 가정에서 멀어졌고 김경순 여사는 두 아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남편이 없는 저녁 식탁에 앉아 허전함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위해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김경순 여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 큰아들 종수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아들 근수가 1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집을 비웠고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학예회인데 꼭 와주면 안 될까? 그녀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꼭 갈게. 하지만 그 다음번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경순 여사는 남편의 사무실을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과 젊은 여성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진호 씨, 나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종수랑 근수가 아빠 보고 싶어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녀의 질문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젊은 여성은 민망한 듯 자리를 피했고, 진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냥 직원이야. 업무 얘기 중이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본 여자는 누구야?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이, 우리 회사 세납품 담당자야. 근데 솔직히 말할게. 우리 사이가 단순한 직장 관계는 아니야. 그의 고백에 경순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그런지 놀라움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6개월 정도. 그래서 집에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정은이를 정말 사랑해. 너랑은 다른 감정이야. 열정, 설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야? 이혼했으면 해. 정은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순 여사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느꼈습니다. 분노, 배신감,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호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그녀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보상이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작은 아들 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다른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가끔 너희들 보러 올 거고 전화도 자주 할 거야. 그럼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 순진한 질문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을 심어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그녀를 배신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처음 맞는 밤, 그녀는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제부터는 내가 종수랑 근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되어야 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김경순 여사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지 않고 마음껏 울었습니다. 그것은 끝의 눈물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후 김경순 여사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종잣돈으로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 작은 횟집을 열었습니다. 제주바다라는 이름의 가게는 비록 작았지만 그녀의 고향 제주도에서 배운 특별한 해산물 요리법으로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만의 방식으로 간을 한 회는 특별했습니다. 어제 먹은 회가 정말 맛있더라고. 어디서 배웠어요? 한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녀할 때 배운 거예요. 삼촌들이 가르쳐 주신 비법이죠.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고르고 가게를 열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밤에는 다음 날 판매할 젓갈과 반찬을 준비하느라 새벽 1시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차가운 물에 오래 담그는 탓에 겨울이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허리는 끊임없이 서 있고 몸을 굽히는 일 때문에 아팠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참고 일했습니다. 경순 씨 이렇게 무리하다가 몸 버려 좀 쉬어가면서 해.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애들 학비랑 생활비 벌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우리 종수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학원비도 만만치 않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게에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종수와 근수가 숙제를 하는 모습은 가게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묵묵히 아이들을 키우는 경순 여사를 존경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종종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묻는 날이면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은 주말에 아빠랑 낚시도 가고 축구도 한대.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근수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서 자주 오기 힘들어.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주말에 시간 나면 우리 같이 바다 구경 가자.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진호가 아이들을 만나러 오기도 했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양육비는 보내면서 아이들 얼굴은 안 보려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종수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부모 참관 수업에 경순 여사 혼자 오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의 강인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좀 도울게. 주말에는 가게에서 설거지도 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된 종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경순 여사는 감동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공부해. 엄마가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일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내가 좀 도와야지.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 이런 대화가 오갈 때면 그녀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종수와 근수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종수는 어머니의 가게 일을 틈틈이 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생을 가까이서 지켜보아 왔기에 수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어머니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나 생각이 있어. 엄마가 하는 횟집을 확장해서 수산물 유통업까지 해보면 어떨까? 김경순 여사는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큰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 내가 대학에서 배운 것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직거래도 많이 하잖아. 우리 가게 회는 맛있다고 소문 자자한데 이걸 좀 더 키워보고 싶어. 종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처럼 고생할까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포부를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그렇게 시작된 제주바다 수산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종수는 어머니의 조리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해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몰도 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한 사업 방식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3년 만에 직원 1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 근수는 형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아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호주로 유학을 떠나 요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유명한 셰프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공항에서 떠나기 전 근수가 약속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되라.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걸 항상 응원한다. 처음에는 매주 전화가 오고 이메일도 자주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수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타국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근수 소식 들었어? 종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에 한 번 전화 왔었어. 한 식당에서 일한대. 일이 바빠서 연락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도 좀 더 자주 연락하면 좋을 텐데. 엄마 걱정하시잖아. 종수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젊을 때는 다 그런 거야. 나중에 자기 길 찾으면 돌아올 거야. 그 무렵 종수는 미정이라는 여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2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미정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똑똑한 여성이었고 김경순 여사는 처음부터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김경순 여사도 종수의 사업을 돕기 위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해산물에 대한 지식과 요리 실력은 회사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정이 회사 일에 적응하고 능숙해지면서 자연스레 그녀는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미정의 말에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오랜 세월 일해온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김경순 여사는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는 너무 오래 일했어. 그렇게 그녀는 조금씩 일상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손주가 태어나자 그 아이를 돌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수는 여전히 호주에서 요리 공부를 계속했고 가끔 보내오는 사진 속에서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내가 만든 요리에 어때요? 영상통화로 자신이 만든 요리를 자랑하는 근수를 보며 그녀는 두 아들이 각자의 길에서 잘 자라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근수가 멀리 있어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은 섭섭했지만 그녀는 큰아들 종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욕심을 버려야 해. 내 아이들이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자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작은 아들 근수가 언젠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큰아들 종수의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혼 초기의 며느리 미정은 김경순 여사에게 상당히 공손하고 다정했습니다. 회사 일을 배우면서도 시어머니의 조언을 존중하는 듯했고, 주말이면 종종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미정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김경순 여사가 주말에 식사를 제안했을 때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엔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다음에라는 약속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경순 여사는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은 특별한 해산물 요리를 준비해 아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미정아, 내가 좋아하는 전복죽이랑 간장게장 만들어 왔어. 그녀가 반가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준비 중이라서. 괜찮아. 오래 있지 않을게. 그냥 이것만 전달하고 가려고. 김경순 여사는 음식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미정은 마지못해 음식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사실 저 요즘 해산물 알레르기가 좀 생겨서. 김경순 여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알레르기. 내가 해산물 좋아하잖아. 지난번에도 우리 집에서 전복 실컷 먹었잖아. 그게 최근에 갑자기 생겼어요. 의사가 당분간 삼가라고 해서. 미정의 말에 의심이 들었지만 김경순 여사는 더 따지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그녀는 우연히 아들 집에 들렀다가 미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문 밖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응. 어제 그 해산물 뷔페 완전 맛있더라. 우리 또 가자. 어머니. 아니, 그냥 시어머니가 해산물 알레르기 있다고 거짓말했다고. 너무 자주 찾아오시고 음식도 맨날 들고 오시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다음 날 김경순 여사는 화가 나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정아, 너 정말 해산물 알레르기 있는 거 맞아? 미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너 해산물 뷔페 가서 실컷 먹었다면서? 날 속이려고 한 거야?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종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내 마누라가 날 속였어.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 알레르기 핑계로 안 먹더니 친구한테는 해산물 뷔페 맛있다고 자랑하더라고.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날은 잠시 증상이 호전되어서. 거짓말 좀 그만해. 내가 날 얼마나 무시하는지 다 알아. 내 귀로 직접 들었다고. 종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정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냥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오해. 내가 내 엄마보다 마누라 편만 드는구나.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김경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엄마 고생한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정도 존중해 주세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음식 하나 가져다 준 게 뭐가 잘못이야? 미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어머니는 항상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시잖아요. 제가 음식하는 방식도 집안 정리하는 방식도 모두 의견 내시고 숨이 막혀요. 뭐라고? 내가 언제 간섭했어?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종수가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둘 다 진정해요. 엄마, 미정이도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그래, 내 마누라 편만 들어. 나는 이제 필요 없지? 김경순 여사는 화가 나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종수의 생일에 김경순 여사가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가져갔을 때도 미정은 이미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았다며 그녀의 음식을 뒷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예, 종수가 이 갈비찜이랑 잡채를 제일 좋아하는데 김경순 여사가 말하자 미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남편 취향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거든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건 내일 먹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경순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미정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내일 엄마 음식 맛있게 먹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경순 여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지만 종수는 오히려 어머니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미정이도 나름대로 신경 쓰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닐까요? 예민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준 것뿐인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종수의 말에 더욱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의 편만 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도 김경순 여사는 손주 도현이를 돌봐주는 일만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아이를 돌보는 동안만큼은 서운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 급한 업무 미팅이 있다며 도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도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얼른 데려와. 내가 잘 볼게. 도현이를 데려다준 미정은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경순 여사가 도현이와 함께 놀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정 씨 댁인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글로벌 트레이드 수출입 담당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김미정 씨와 다음 주 해외 바이어 미팅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어서요. 네,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김미정 씨가 제출하신 이력서에 해외 대학 학사 과정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몇 년도에 졸업하셨는지 아세요? 바이어 측에서 학위 증명서를 요청해서요. 김경순 여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그런 학위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외 대학이요? 무슨 소리예요? 네, 이력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요. 김경순 여사는 혼란스러웠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며느리는 국내 대학을 졸업했고 제가 알기론 해외 유학은 한 적이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정 씨께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김경순 여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크게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 도현이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미정은 김경순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니? 박 부장님한테 제 학력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외 대학 이야기 어떻게 말하셨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현이가 놀라 우는 소리에 김경순 여사는 진정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진정해. 아이가 놀라잖아. 나는 그저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내가 해외 대학에 다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사실이라뇨? 어머니는 제 인생에 대해 뭘 알아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김경순 여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온라인?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왜 그냥 그렇게 말 안 했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때 종수가 들어왔습니다. 미정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미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커리어를 망쳤어. 글로벌 트레이드와의 계약이 다 날아갔다고. 종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김경순 여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저 전화가 와서 미정이가 해외 대학 이야기해서 내가 아는 사실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온라인으로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리고 그건 미정이 일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었겠니? 미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고의적이잖아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이제 제 인생까지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종수가 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미정아.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계약을 따내려고 했는지 알아? 미정은 울면서 도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종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김경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정이 일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뭘 이해해?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내 마누라가 이력서를 속였다는 거 아니야? 그건 좀 복잡한 문제예요. 엄마, 이번엔 제발 한 발 물러서 주세요. 종수도 자리를 떠났고 김경순 여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왜 모든 사람이 그녀를 탓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정은 김경순 여사를 완전히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데려다 주는 것도 꺼려했고 종수에게도 어머니와 거리를 두라고 종용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미정이 자신의 경력을 속인 것이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손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들마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불화가 깊어진 후에도 김경순 여사는 아들에게 연락이 오면 늘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아들의 방문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종수가 평소보다 더 공손한 태도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종수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반가움에 아들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래. 요새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더니 무슨 일 있니?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종수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순 여사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그냥 자신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러 왔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요.
6개월 후에는 꼭 갚을게요. 김경순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게를 운영하며 모아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내일 통장에서 빼서 줄게. 종수는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다음 날 김경순 여사는 약속대로 돈을 준비했고 종수는 미정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종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지만 미정은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한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구나. 김경순 여사가 돈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무심하게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김경순 여사는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종수는 종종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김경순 여사는 그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후에는 연락이 뜸해지곤 했습니다. 약속했던 갚을 시점이 되어도 종수는 사업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한편 미정은 주말마다 도현이를 맡기러 왔습니다. 그녀는 도현이를 데려다 주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경순 여사가 손주를 돌보는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어머니, 도현이 옷은 왜 이렇게 입혀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스타일 안 입어요. 미정이 도현이를 데리러 와서 말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편하게 입히려고 했는데. 그리고 간식도 너무 달고 인스턴트 음식만 주시는 것 같아요. 도현이 건강에 안 좋아요. 김경순 여사는 억울했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위해 직접 과일을 깎고 영양가 있는 간식을 준비했는데도 미정은 항상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간식인데 인스턴트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 제발 도현이 앞에서 사투리 좀 쓰지 말아주세요. 국제학교 다니는데 애가 사투리 쓰면 친구들한테 놀림 받아요. 이 말에 김경순 여사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의 말투가 손주에게 해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60년 넘게 써온 말투를 어떻게 바꾸라는 거니?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도현이 미래를 위해서요. 미정의 냉정한 말에 김경순 여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돌보는 손주에게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은 큰 상처였습니다. 알았다. 노력해볼게. 그녀는 억울함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경순 여사는 도현이 앞에서 가능한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긴장하고 조심스러워졌고 그것이 손주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말투가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저는 할머니 원래 말투가 더 좋은데. 도현이의 순수한 말에 김경순 여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말이 떠올라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투를 조심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손주를 돌봐주면서도 감사는커녕 비난만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으나 가족의 화목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김경순 여사는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손주 도현이만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고 도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더 참고 견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경순 여사의 생활은 손주 도현이가 주는 작은 기쁨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냉대와 무시도 도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앞에서는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말 도현이가 평소와 달리 침울한 모습으로 할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장난감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니? 어디 아픈 거야? 김경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도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한테 말해볼래? 도현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곧 죽어요. 김경순 여사는 깜짝 놀라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이제 오래 못 산대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야 한대요. 도현이의 말에 김경순 여사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어제요. 아빠랑 싸우면서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할머니 집은 팔아야 한다고. 도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떨어지기 싫어요. 김경순 여사는 충격에 몸이 굳었지만 손주 앞에서 동요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도연아, 할머니는 아주 건강해. 그리고 어디 가지도 않을 거야. 그녀는 도현이를 꼭 안아주며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큰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와 미정이 도현이를 데리러 왔을 때 김경순 여사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도현이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현이가 오늘 잘 놀았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주 잘 놀았지. 미정은 도현이의 가방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도현이 태블릿을 집에 두고 왔네요. 내일 학원에서 필요한데. 내가 가져다 줄게. 어차피 내일 시장 볼 일도 있고. 김경순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고 좀 해주세요. 다음 날 오전 김경순 여사는 도현이의 태블릿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네, 모든 준비 다 됐어요. 어머니는 아직 모르세요. 당일까지 비밀로 해야 해요. 김경순 여사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미정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했고 어머니 서명만 남았어요. 어차피 건강검진 서류라고 속이면 쉽게 넘어오실 거예요. 김경순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인지, 자신을 속이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의심이 커졌습니다. 요양원 계약금도 이미 걸어놨어요. 계약만 하면 바로 입소 가능하대요. 미정의 말에 김경순 여사는 실소했습니다. 도현이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미정은 정말로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은요? 부동산에 매물 내놨어요. 전화 너머 상대방의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미정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네, 이미 몇 군데서 문의가 왔어요.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시면 바로 계약할 수 있게요. 김경순 여사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니 이것은 분명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했습니다. 서류 위조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제 친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미정의 말에 김경순 여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공포 속에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서류를 위조해가며 자신을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집까지 팔아치우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들이 그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도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곧 죽어요. 미정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그런 잔인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순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깊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밤새 고민한 끝에 마지막 희망으로 바깥사돈인 김태성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태성 씨는 경찰 간부로 평소 사돈 관계이지만 크게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청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성 과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면회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해요. 저는 그분의 사돈입니다. 잠시 후 김태성 씨가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는 김경순 여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어른,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김경순 여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경순 여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사돈어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제 며느리가 당신 딸이 날 없애려고 해요. 김태성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김경순 여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손주 도현이에게서 들은 말, 미정의 통화 내용, 요양원 계획, 서류 위조 시도, 집을 팔려는 계획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제 딸이 그런 짓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태성 씨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지어내겠어요? 김경순 여사의 절박한 외침에 김태성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제 딸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김경순 여사는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김태성 씨는 메모장을 꺼내 자세한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미정이가 어떤 요양원과 접촉했는지, 어떤 경로로 서류를 위조하려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직업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려 했다면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의 딸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사돈어른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성 씨는 김경순 여사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사돈어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정이 요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 초안, 위조 서명 연습,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통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요양원과 접촉했고 사돈어른을 중증 치매 환자로 속여 강제 입소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의 서명을 위조해 해변가, 펜션을 매각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종수 씨도 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김경순 여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종수가... 내 아들이...
미정이가 남편을 설득했던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듣고 싶으신가요? 김경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성 씨는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 요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종수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 돈이면 우리 회사비 따 갚고도 남아. 도현이 유학도 보낼 수 있어.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텐데 괜히 고생만 하시겠어?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망해. 당신이 선택해. 어머니냐, 우리 가족이냐?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이 어쩌면 김태성 씨는 김경순 여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밝혀내느라 제 딸의 범죄 행위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가족이지만 법과 정의가 우선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비행을 마주한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소하시겠습니까? 김경순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을 고소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배신은 용서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사돈어른 편에 서겠습니다. 제 딸이라도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태성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경순 여사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동맹자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김경순 여사와 김태성 씨는 결국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종수와 미정 부부를 김경순 여사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도현이는 이웃집에 맡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경순 여사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종수와 미정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김태성 씨는 굳은 얼굴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모이자고 한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미정이 가장 먼저 불편한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에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김태성 씨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종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김경순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종수야,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다. 종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부인하려 했으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김태성 씨가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둬라.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그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 김경순 여사의 위조 서명, 부동산 매매 계약 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정과 종수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불법 녹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사돈어른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중요하지. 김태성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평생 딸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지만 이날만큼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니? 종수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다 알면서, 당신도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난 내가 정말로 그럴 줄은 몰랐어. 그냥 논의만 한 거라고 생각했어. 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수야, 너도 내 등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니?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미정이가 계속 말해서. 하지만 정말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어요. 거짓말 마! 당신도 분명히 동의했잖아.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김태성 씨는 딸을 바라보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걸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아버지까지 저를 배신해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다른 가족을 파괴하면서 그게 무슨 가족이니? 난 내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뭐라고? 당신도 똑같이 가담했으면서 이혼? 당신 미쳤어? 나는 최소한 실행하진 않았어. 하지만 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혼하면 도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아빠 밑에서 자랄 수 없어. 이때 김태성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법원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내가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는 이상 양육권을 얻기는 힘들 거야. 그 말에 미정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가족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성 씨가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법원은 종수에게 양육권을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정은 최소한의 면접권만 얻었을 뿐 도현이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종수는 도현이를 데리고 김경순 여사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미정은 모든 것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김태성 씨도 딸의 행동에 너무 실망하여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정이 애원했지만 김태성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할 때까지 나도 너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렇게 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미정은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빠져 취업조차 어려워졌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과 계획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해체라는 아픔 속에서도 김경순 여사의 삶은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도현이를 데리고 어머니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고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어느 주말 아침 종수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요리를 다 했다고? 불 켜는 법도 모르던 아이가. 이제 배우고 있어요. 도연이 때문에라도 해야 하니까요. 종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김경순 여사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내가 너무 너희들에게 매달렸나 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김경순 여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꿈을 되살렸습니다. 제주도에서 배운 해산물 요리 솜씨를 이웃들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경순 씨, 이 전복죽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웃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서 작은 요리 수업 시작할 건데 와 볼래요? 그렇게 제주바다 맛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김경순 여사의 전통 해산물 요리법은 도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도현이는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면 할머니 집에 와서 요리 준비를 도왔고 때로는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 조개 어떻게 까요? 제가 할게요. 도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김경순 여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이렇게 살살 비틀면 돼. 작은 해산물 요리 교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점차 경순 여사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수업료를 지불했고 특별 주문 요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종수도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을 포기하고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 규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성공을 쫓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기쁨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 계약 체결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해나갈 거예요. 그래, 욕심내지 말고 내 능력껏 하는 게 좋아. 근수도 가끔 호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시련을 들은 그는 놀라움과 함께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곁에 있었더라면. 걱정 마.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김경순 여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도 엄마 자신의 삶이 있다는 걸. 종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늦게 알았지만 다행이야. 김태성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가끔 도현이를 만나러 오곤 했고 김경순 여사의 요리 교실에 필요한 신선한 해산물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돈어른, 이번에 좋은 전복 들어왔어요.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늘 고마워요. 사돈 덕분에 제 작은 교실이 잘 되고 있네요. 어느 봄날 김경순 여사는 해변가 집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이는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고 종수는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삶이란 참 이상의 가장 큰 아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다니.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가 아닌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바다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김경순 여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그것이 진정 가족 모두를 위한 길임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